자, 지금부터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단과 선교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또 어느 지역으로 또 어떻게 선교 현장으로 나가 있는지 해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죠. 한국선교협의회에서 각 교단과 선교단체로부터 해당 선교단체 및 교단의 선교사 현황과 또 사역 현황,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이제 작년도 12월에 그래서 한국 선교사 현황을 KWM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172개국에 28,039명이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파송돼서 사역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도죠. 2018년 선교사 27,993명에 대비한다고 하면은 약 소폭이지만 46명 증가하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증가 수치는 사실 증가라는 의미보다는 예년과 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계를 통해서 한국 선교의 어떤 방향, 또 한국 선교의 성격, 이런 것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이 통계를 통해서 전략과 또 방법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통계는 한국 선교의 리셋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된다. 2015년과 2016년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 즉 2016년에서 2017년에는 231명이 증가했고, 또 2018년에는 557명 증가했고, 2019년에는 4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숫자지만은 정확히 본다고 하면은 한국 선교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통계 규모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 선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하는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국 선교는 어떻게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제 교단 선교사들부터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선교사는 두 종류죠. 교단 선교사하고, 교단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목사 선교사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사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교단 선교사를 본다고 하면은, 교단 선교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자, 이제 교단 선교부 중에서 대표적인 세 교단에 대한 파송 현황을 예시로 든 겁니다. A 교단 같은 경우 2016년도에 2,474명에서 조금 늘었고, 2017년과 2018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2019년에도 큰 차이가 없이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 B 교단이나 C 교단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꾸준하게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전체 교단 선교사의 증가율을 보면은 2016년에는 전체 교단이죠. 약 12,000명, 2017년도 한 12,000명, 2018년도 12,000명, 2019년도
12,699명으로서 12,000명 정도의 선교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단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45%입니다. 45%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교하게 되면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55%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또 뭐 UBF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55%다. 외국 경우에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교단 선교사보다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단기 선교사가 많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교단 선교사의 숫자는 줄어들고 선교단체 선교사는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교단 선교사 자체가 MDB 학생들이 이제 목사임직을 받으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목사로 파송받는 거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선교사 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 통계 수치로 나타난 이제 파송 현황을 다시 봅니다. 보면은 교단 선교부 43개 교단과 선교단체가 230개 많죠. 그러니까 KWMA에 공식 등록된 선교단체가 23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사의 대상이 됐던 273개 선교단체를 가지고 교단 선교부는 약간 12,000명, 선교단체가 16,000명, 비율이 43.6% 대 56.4%가 되는 거죠.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선교단체에서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중 멤버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도별 파송 선교사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6년도에 실제 파송 선교사는 14,000명, 2007년도에 17,000까지 올라가지요. 2008년도 19,000, 2009년도 2만 명이 넘습니다. 2010년도에서 22,000, 2011년도에 23,000, 2012년도에 24,000, 2013년도에 25,000, 2014년도에 26,000, 2015년도에 27,000.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은 대부분 27,000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평균 유지라고 되겠죠. 보통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은 상승하든지 평균 유지를 하든지 하향하든지 변곡점에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 유지를 했다고 해서 어떤 변곡점 상황은 아니다. 전환점 상황은 아니다. 늘 꾸준하게 선교는 향상되고 있다. 변곡점을 맞이했다.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지속적인 파송 선교사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선교사 현황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한눈에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전체 파송 선교사의 45% 이상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한국은 제입니다. 한국에서 본국 사역을 하든지 이주민 사역을 한다든지 세티민 사역을 한다든지 난민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 숫자는 빼고 어디에서 즉 가장 선교사가 많이 활동하는 나라 10개국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제 개척 지수가 나오는데 개척 지수 F1부터 시작해서 F2, F3, G1, G2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개척 지수라고 하는 것은 F3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비율입니다. 기독교 비율이 1% 미만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F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 본다고 하면은
서남아시아 I국 8번이죠. 거기가 F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F3 지역이다. 그 다음에 F2는 기독교 비율이 1% 이상 2% 미만이 F2 지역이고, F1 지역은 기독교 비율이 2%에서 15% 미만입니다. G1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비율이 15% 이상 50% 미만이고, G2는 기독교 비율이 50% 이상 것을 G2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개척 지수를 정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하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을 분석을 했는데 4년 동안 가장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한 지역이 A권역 중국이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고, 중국은 중국 한족뿐만 아니라 53개 소수민족이 중국 변방이라든지 중국 북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6, 27, 28, 29 계속 미국으로 나오는데, 미국은 G2 지역이죠. 기독교 인구가 50% 이상인 것이 G2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야 할 것은 이곳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교단은 지금 미국에 가서 우리가 교포 선교를 하지, 한인 선교를 하죠. 한인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관계자를 선교사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선교사가 많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죠. 특별히 히스패닉계, 이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히스패닉계가 미국 전주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의 어떤 타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거기는 캐톨릭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많은 종족들이, 다종족들이, 많은 인종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땅은 미국이지만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우리는 공식 미국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 미국 지역에서 전방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선교 개념이 지역 개념 플러스 사람 개념입니다. 즉 지역의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있는 그 자체가 곧 선교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은 가정의 가정선교사, 또 가문선교사, 또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 대한민국의 선교사, 또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난민이라든지 세터민이라든지 또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내 이주민 선교사, 국내 또 세터민 선교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많은 사역자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되고, 일본은 한국 선교의 시작은 일본입니다. 일본에 꾸준하게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죠. 그중에서 캐톨릭이 0.67%, 개신교는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꾸준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도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동방종교, 그다음에 개신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필리핀은 물론 기독교 국가죠.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G2 개척 지수가 G2고 여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은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태국 북부의 최창녕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국은 한국 교회는 태국을 전략 지역으로, 집중 지역으로 태국의 많은 태국 북부입니다. 치앙라이라든지 치앙마이라든지 이 지역을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을 6.25 이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계승해서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태국이 이제 5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 있는 아이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서남아 아이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남아 이제 베트남이 되겠죠. 그래서 6번째 그 동남아 아이국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최대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꾸준하게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서남아의 아이국은 인도입니다. 인도에 비접촉 종족도 많고 또 미전도 종족도 많죠. 그래서 아무튼 전체 선교사의 45% 이상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태국과 동남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서남아 인도와 러시아 블라디라든지 아바로프스크라든지 이런 러시아 극동지역이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동남아 베트남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데이터는 지금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50% 이상이 바로 아시아권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의 어떤 메커니즘과 함께 대륙별로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북아메리카, 캐나다나 미국은 남미를 주로 선교 지역으로 하고 있고, 유럽, 영국과 이쪽 네덜란드와 이쪽 기독교 계통 그 나라들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을 선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쪽 아시아는 주로 한국에서 선교 대상자를 잡고 있죠. 한번 우리가 아시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10나라를 살펴봤지만은 아시아 나라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시아의 영적 대국이다. 또 제3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제3세계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50% 이상이 아시아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선교사 수는 앞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다시 남아시아, 중동, 유럽, 동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남태평양, 북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카리브 이렇게 나눴고, 한국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한다든지, 세태민 사역을 한다든지, 또 본국 사역을 한다든지, 난민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어떤 사역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죠.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그동안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 두 항목으로 나눴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제자 훈련에 제자 훈련을 포함해서 현지인 선교 훈련과 동원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활동 국가에서 즉 143개 국가에서 약 9,444명이 즉 현지인 선교 훈련과 동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는 자기 사역을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및 개발, 이제 NGO 활동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사역이라든지 일반 교육을 하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사역은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을 위한 선교 훈련 및 동원, 현지인과 관계되는 이런 사역이 주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K 선교사 자녀죠.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선교사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18,000명, 19,000명, 다시 18,000 했다가 18,000명으로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세 이상이 약 6,899명, 19세 이하가 6,411명,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이 약 1,011명. 대부분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냐도 중요해요. 선교사 자녀들이 주로 선교사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역이 계승되는 것이고, MK 자체도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MK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나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부모의 사역이 계승되면서 선교사적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도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군복무나 또 학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도 있고, 기타 이렇게 저렇게 거주하는 자녀들도 일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령 분포예요. 연령 분포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이 미안합니다. 4,446명,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6,522명.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고 한국 선교는 어떻게 보면 중년 이상층이 두텁다. 사실은 1904년, 1884년, 1885년 이때 알렌이나 언더드나 아펜셀러나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22, 23, 25 이런 나이였었죠. 그래서 젊은 자원들이 실제로 선교지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MDB를 마치고 또 군대에 갔다 와야 되고 또 THM 과정을 한다든지 또 목사임직을 받은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기 때문에 나이가 30대 후반이 될 수가 있고, 평신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신도들은 그와 관계없이 대학생들도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이는 50대가 가장 많고, 그래서 40대, 50대, 60대를 합하게 되면 대단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대단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대가 전체 선교사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50대가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니어 선교사 시대가 나올 수가 있죠.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현재 기존 선교사들이 계속 사역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60대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70이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사역의 연장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한국 교단과 선교단체가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또 상황적 검토를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 이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70세가 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건강하고 언어에 문제가 없고 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후원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70세가 넘으면 공식 은퇴를 하되 순회 선교사로 그 직책을 바꿔줍니다. at large 미셔너리죠.
사역지가 넓다. 순회 선교사다 해서 순회 선교사로 자기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보통 2, 3년 단위로 다시 사역할 수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게 되죠. 언어 능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현장에서 현지인과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2년 내지 3년 단위로 다시 체크를 해서 건강하다고 하면은 다시 연장해서 순회 선교사로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지금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대단히 고무적인 것은 50%가 대부분 F2나 F1 지역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개척 지역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죠. 미전도 종족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선교는 미전도 종족, 전방개척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선교를 하는 이런 경향으로 점점 비춰지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주민과 세터민과 또 난민에 대한 이런 선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그런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선교가 같이 병행하게 될 것이다. 타문화권 선교와 국내에 있는 타문화권에서 들어온 대상들에 대한 선교.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백개척 선교고,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은 어디는 미전도 종족 선교고, 미전도 종족 안에서도 미개척 선교가 나오는 거고, 국내에서는 국내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세터민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선교지가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기에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F1, 2, 3, G1, G2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전방개척 선교를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약 53%가 전방개척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선교 전략과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는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앞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파송 선교사에 대한 이런 현황은 숫자적인 증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 현황이라든지 또 은퇴 나이라든지 또 사역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선교사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할 지역, 또 필요하다면 재배치한다든지 전략적 배치를 한다든지 사역지를 변경한다든지 이양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또 방법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연구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교단과 선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보고한 것을 KWMA가 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종합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교단 선교 또 선교 단체의 선교 현장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칩니다.